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가지고 제 인사이트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엄청 큰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다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가 시스템 에러가 났어요.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는 여러 회사, 공항, 철도, 병원, 은행 같은 이런 곳들의 인터넷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공항입니다. 뉴욕에 있는 JF 케네디 공항인데 여기 보면 이 전광판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행 스케줄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원래? 근데 여기 이렇게 되게 우울한 표시와 함께, 얼굴 표시와 함께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발이 묶였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리노 아퀴노 인터내셔널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 회사와 뭐 기관들과 은행과 공항과 뭐 이런 곳들이 인터넷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클라우드 서버라는 걸 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태가 발생을 하자 페이먼트 초이스 연합이라는 데서 무슨 얘기를 했냐? 글로벌 IT 장애가 현금 없는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현금은 디지털 결제가 중단될 때 필수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앞서 공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공항이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 이제 호주에 있는 커먼웰스 뱅크라고 하는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은행도 몇 시간 동안 이 은행 송금 업무가 올스탑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돈을 보낼 수 없고 또는 인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디지털 에러 때문에 어떤 시스템 아우티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현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와서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무조건 100% 현금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아시겠죠? 이제 뒤에서 비트코인이 왜 좋은 대안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시스템 아우티지, 어떤 글로벌 IT 사고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준은 중앙은행이잖아요. 여기와 시중은행들 간에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패드와이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패드와이어가 몇 시간 동안 다운됐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다운돼서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굉장히 큰일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은요. 자체 데이터 센터의 수를 줄여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자신들이 잘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은행들은 이제 은행이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전산화되다 보니까 전산화된다는 건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온라인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뭐 백업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은 이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 용역해주는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는 애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가장 큰데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들이 다 뭘 말하는 거냐? 캐피털원 은행이 3개의 데이터 센터를 내년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개의 데이터 센터를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 센터들의 문을 닫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점차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 문 닫고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예요. 우리는 컴퓨터나 모바일 웹이나 뭐 노트북 같은 걸 써서 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정보 데이터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서버라는 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쓴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우리가 입력하는 그 많은 문자 메시지들과 사진과 영상과 이런 것들은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버 장치에 저장되고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다 서버를 놔두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온전히 우리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인터넷이라고 해요. 네, 우리는 카카오톡만 편안하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는 피어 투 피어, 줄여서 P2P 형태의 서버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핸드폰과 컴퓨터가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과 핸드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핸드폰과도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물망 형태의 서버 구조를 피어투피어, P2P 서버 구조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버는 굉장히 중앙화된 서버에서 우리가 편하게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점. 피어투피어, P2P는 이제 하나의 중앙화된 서버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우리 같은 컴퓨터와 핸드폰이 다 자체 서버가 된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인터넷에서 그 서버 자체도 기업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마라. 우리가 모아서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타난 그런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은행이나 기업이나 뭐 병원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니까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다 고객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서버를 운영 관리해 줍니다. 자, 이게 서버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담기는 서버 장비고 여기에 데이터들이 대용량 데이터들이 담기고 이런 서버 장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게 이런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담기겠어요?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뭐 최소 4천만 명의 고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다 쓰니까.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만 다 합치면 고객수 다 합치면 몇십억 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몇십억 명이 매일매일 주고받는 데이터가 처리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이거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에서 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 에러 같은 게 발생하면 빨리빨리 복구해서 뭐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 이런 뭐 전문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업체들이 관리를 해주니까 잘 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실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항상 인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서버 관리, 클라우드 서버 관리 시스템에 어떤 보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버그 에러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야 이거 사태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과 모든 서비스들과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한 곳에서 관리되면 이렇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단일 실패 지점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실패 지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그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실패 지점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그 인터넷 안에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요 너무 크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위프트망이라고 아시죠? 글로벌 결제, 해외 송금을 이용할 때 은행 간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금융망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고객이 어떤 국가로 돈을 보낸다. 그러면 그 결제를 처리를 합니다. 이 스위프트망이 그러니까 다운되면 여기에 얽혀있는 많은 것들의 시스템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뭐 보험사, 투자사, 브로커 딜러, 그 다음에 은행, 거래소, 기업 뭐 이런 모든 주체들이 다 이 하나의 결제망을 가지고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망도 데이터가 결국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결제망의 데이터가 어떤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관련 기업들과 은행들과 뭐 거래소와 증권사와 이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먹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연준과 시중은행들 간의 결제, 돈을 주고받던 페드와이어가 다운이 된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P2P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실패 지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 모바일 기기 자체가 다 서버가 되기 때문에 이 서버 장치 하나가 다운된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긴 하겠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그런 구조는 관리자도 존재하고 어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인데, 이걸 쓰는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여기 접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그 데이터가 없다면 이제 옆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느리고 비효율적인 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실패 지점은 없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P2P 서버 기반 인터넷 서비스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였던 건 아닙니다. P2P 기반으로도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파이럿 베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넵스터,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넵스터입니다. 아주 초기에, 지금은 우리가 뭐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것들을 주로 쓰지만 이때 이제 넵스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였습니다. 음원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접어야만 했죠. 파이럿 베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영화나 아니면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파이럿 베이, 아마 창업자가 감옥에 갔었을 겁니다. 스포티파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죠. 아무튼 이런 P2P 서버 기반 인터넷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지금은 완전히 다 그냥 지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금융 시스템은요, 돈을 주고받는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단일 실패 지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요. 어떤 뭐 공항에서 잠깐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이고 비행기가 결항되고 이런 문제 정도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한 저 주식, 내가 지금 투자한 내가 옛날에 뭐 돈을 부어놓은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 실패 지점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P2P 기반, P2P 서버 기반 네트워크 구조가 어느 정도 저는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이미 그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P2P 서버 기반 가치 전달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노드맵이 있죠. 전 세계에 19,172개의 노드가 스스로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엮여서 비트코인의 서버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비주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집에 이렇게 풀 노드라는 서버 장치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삼성 써 있는 게 이제 외장 하드예요. 자세히 보시면 포터블 SSD TS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한 1TB 정도의 용량이 되는 이동식 외장 하드인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전체 데이터, 지금 한 500GB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레코드가 쌓여있는 그 전체 블록체인 장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 500GB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TB 외장 하드면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라스베리 파이 4라고 하는 이 연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에 해당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드 장비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집에서 설치해서 인터넷 케이블 꽂아 놓으면은 이제 나도 그 비트코인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9,0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노드 장비 설치했다는 거를 자기 트위터에다 올리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이건 레딧인데 이제 레딧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풀로더, 나도 풀로더가 됐다라는 인증글이 올라옵니다. 이거 3개월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My first Bitcoin full node 하면서 어떻게 뭐 장비를 구성했는지, 그 다음에 뭐 설치한 방법들 이렇게 1부터 10일까지 쫙 나열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주는, 이런 게 X, 레딧 같은, 레딧에 있는 이 R 비트코인 커뮤니티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계속해서 인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도 2021년 12월부터 이렇게 풀로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 X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어요. 엄브렐이라는 걸 이용하니까 비트코인 코어 연결까지 2시간도 안 걸렸다. 근데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아이스팩을 올려놓는다. 네, 아이스팩 올려놓으면은 뭐 한 몇 시간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뜨겁지 않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녹으면 다시 새로운 아이스팩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좀 귀찮은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한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는 P2P 네트워크에 저도 하나의 피어가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뿌듯한 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장 대표적인 장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트랜잭션 검증을 내 풀로드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 이거 트랜잭션 요청이잖아요. 그 요청을 원래 제가 노드를 안 할 때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19,000명의 노드한테 맡기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비트코인 누구한테 보냅니다 라고 한 트랜잭션 레코드를 채굴자들이 집어서 박스 포장을 해서 블록체인에 딱 보내면은 그 블록체인은 누가 처리해줘요? 다른 노드들이 처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싫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셀프 소버넌한 그런 사람이라면
저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풀 노드를 제가 직접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갑이 개설이 돼요.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그 트랜잭션은 제가 스스로 검증하는 겁니다. 제 노드가.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은행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P2P 네트워크 구조, 이 그물망처럼 엮여있는 이 웹의 모습에서 제가 스스로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여기 DB라고 되어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처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DB가 되어 제가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2P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일간 거래 처리 건수를 보세요. 거래소 매수 매도가 아닙니다. 거래소 매수 매도는 그 거래소 서버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체인 트랜잭션 레코드로 잡히지 않습니다. 온체인 트랜잭션 레코드,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냈다 또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래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010년부터 쭉 올라와서 뭐 2020년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2024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건수, 트랜잭션의 수는 지금 현재 한 매일 60만에서 70만 건 정도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매일매일 처리하고 있는 거래의 양이에요. 거래소 내 매수 매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P2P 네트워크 서버가 처리하고 있는 거래 처리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럼 다운된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2010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두 번 다운됐어요. 근데 지난 15년의 역사 동안 단 두 번. 15년 동안 그래서 거의 99.9%의 업타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타임은 뭐냐면 어떤 네트워크가 다운되지 않고 정상 가동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다운되면 업타임이 이제 다운타임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업타임이 99.9%다.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2010년과 2013년에 다운됐는데 이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이 안 되고 섰는데 그때는 초반이에요. 비트코인 완전 네트워크 초기고 그 이후로 2013년 마지막 다운타임 이후로 단 한 번도 네트워크가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무려 11년째. 11년 동안은 100% 업타임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4150일 동안 11년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트랜잭션 결제 처리 건수가 매일매일 늘어나서 매일매일 처리되는 결제 처리 건수가 늘어나서 지금은 하루에 6, 70만 건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다운된 적이 없고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전 세계 공항과 항만과 은행과 병원의 네트워크가 올 먹통이 됐을 때도 비트코인 블록은 계속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비트코인은 뭐 일부 노드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씁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들은 개별 노드들이 처리를 해주는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2부 요약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 문제로 전 세계 인터넷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현금을 써야 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디지털 결제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사람이 가지게 됐죠. 근데 이게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여드렸듯이 은행들이 클라우드 서버 의존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서버들의 문제가 생기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는 아주 안정적인 P2P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망이 자꾸 중앙화되고 클라우드 서버로 갈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이용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라도 클라우드 서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행들이 데이터 센터를 잘못 운영하면 그것도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2P, 전 세계 글로벌 P2P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일부 도입해서 이 글로벌 금융망에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이유 한번 얘기하고 2부 순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변동성이 뭘까요, 여러분?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피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주로 하세요. 변동성은 좋지 않은 거다.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변동성을 겪으면 안 된다. 올라가기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동성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인 겁니다. 네,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비용을 내잖아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진다. 그래도 입장료를 사지 않습니까? 공짜 테마파크나 공짜 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거 자체로도 좋은 시간과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어딘가에 가면 더 좋은 경험과 추억이 생기죠. 그게 디즈니랜드와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는 거의 차이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여러분들 수수료를 내야 좋은 수익률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책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리는 책이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너무 좋은 차트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5,00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전고점보다 5% 이상 낮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사든 이 다우존스에 언제 투자를 하던 내가 사자마자 5% 손실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는 거죠. 왜 꼭 내가 사면 내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항상 전고점 대비해서 5% 낮은 수준에서 모든 자산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기간이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거죠. 가끔씩.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낮게 거래되는 시기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같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할 것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마음에 드는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듯이 변동성과 격변을 수수료를 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죠. 저 같은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같은 투자자의 유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중고차를 사듯이 투자 자산을 선택을 해요. 변동성도 덜하고 수익도 덜한, 그러니까 매력도 별로 없는 그런 자산만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은행 예금 같은 거, 기대 수익률이 낮은 3% 이하인 그런 어떤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대신에 수익도 당연히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변동성을 피하려고 그래요. 변동성을 피하려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고점이니까 팔자.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면은 사자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잘 안 통합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훔친 자동차를 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를 돈 내고 사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걸로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자동차를 타야죠. 근데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피하겠다는 거는 훔친 자동차를 타겠다는 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와닿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26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습니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닙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 FUD라고 하죠. 이런 것의 형태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자산에 위대한 기업도 좋고 비트코인 같은 위대한 기술도 좋고 뭔가 향후 50년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자산에 미리 투자를 했다면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내가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공, 그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이번 주도 팔지 않습니다. 네,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2부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 성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